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라 합니다. 한데 대체 무엇 때문에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유화, 저는 여러 동생들과 함께 논일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자칭하면서 저를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저와 사사로이 정을 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모수라는 남자는 한 번 정을 통하고 나더니만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부모님 허락도 없이 혼자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저를 크게 꾸짖으셨고 하여 마침내 이렇게 이곳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금화는 이를 매우 기이하게 여기어 유화를 데리고 와 방 안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삼국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해문수가 그냥 천재 아들을 자칭했다가 정통하고 튀어버린 그런 정도 얘기밖에 없는데, 헌데 이 해모수와 유화의 연애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 중 동명한 편입니다. 해당 내용 중에서 그 해모수와 유화의 연애 파트 한번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굉장히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 북쪽에 청하 압록강이 있으니 하백의 세 딸이 몹시도 아름다웠다. 마지는 유화요, 둘째가 헌화, 셋째가 위화이다. 그녀들은 압록강 물가를 헤치고 나와 웅심 물가에서 놀았다. 쨍그랑 딸랑 패옥이 울리고 부드럽고 갸냘픈 모습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 모습을 해모수가 사냥하다 보고 눈짓을 보내며 마음 두었다. 곱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뒤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었다. 하백의 세 딸은 해모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물에 들어가 한참 동안 서로 피하였다. 이 모습을 본 해모수의 신하 이렇게 건의하니, 대왕은 왜 궁전을 지어서 하백의 딸들이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문을 닫아 막아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해모수가 이 방법을 옳다 여겨 말채찍으로 땅을 긋자 화려한 구리집이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화려하여 그곳으로 하백의 세 딸이 들어가게 되니 그곳엔 진수성찬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하백의 세 딸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크게 취하고 말았는데, 그 틈을 노려 해모수가 방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니 세 딸들은 기겁을 하고 놀라 방 밖으로 필사적 탈출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만 맏딸 유화만은 해모수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이에 유화의 아버지 하백이 이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해모수에게 사자를 보냈다. 너는 대체 뭐하는 놈이기에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는가? 해모수, 저는 천재의 아들로서 지금 하백의 따님에게 구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백, 아니 이런 황당한, 구혼을 하고 싶으면 마땅히 중매를 세우는 등 절차를 거칠 일이지 난데없이 딸을 붙잡다니 이런 신뢰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백의 꾸지람을 들은 해모수는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여 붙잡은 유화를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 정작 유화가 해모수와 정이 들어 돌아가려 하질 않는 것이었다. 결국 해모수는 본인의 수레를 타고 유화와 같이 하백에게로 나아갔다. 해모수를 만난 하백은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천재의 아들이라 하니 내 어디 한번 시험해보마. 이에 하백이 잉어로 변하였는데 해모수는 수달로 변해 잉어를 바로 잡아내었다. 하백이 또 꿩으로 변하니 해모수는 바로 매로 변해 또 잡아내었다. 하백은 결국 마음이 바뀌어 이 결혼을 크게 기쁜 마음으로 승낙하게 되었다. 허나 동시에 걱정도 들었는데, 혹시 해모수 이자가 마음이 바뀌어 결국 내 딸을 버리고 하늘로 홀로 도망가진 않을까? 하여 하백은 해모수에게 막대한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신비한 가죽에 해모수와 유화를 함께 넣었다. 그리고 해모수가 타고 온 술에 그 가죽을 실었다. 그러나 해모수는 하백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술에서 깨어 아직 잠에 들어있는 유화의 머리에 있는 황금 비녀를 빼서 하백이 만든 가죽에 구멍을 뚫어 혼자서만 거기서 빠져나온 뒤
유화를 버리고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홀로 호련히 사라진 해모수를 나중에 발견한 하백은 엄청난 분노를 뿜어내며 유화를 탓하였다. 유화, 네가 우리 가문의 훈계를 따르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더냐. 하여 하백은 유화의 입을 잡아 석자나 되게 늘리고는 오직 시녀 2사람만 주어 우발산으로 추방하였다. 어느 날 우발산 근처의 어부가 기묘한 짐승을 발견하여 이를 금화왕에게 고했다. 금화왕은 그 소식을 듣고 쇠그물을 던져 그 짐승을 생포하라 명령하였다. 그 짐승은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입술이 너무나 길어 몹시도 무서운 모습이었다. 이에 입술을 3번이나 자른 후에야 얼굴이 본래대로 돌아왔으며 비로소 말을 할 수 있었다. 금화는 그녀가 해모수의 전 왕비임을 깨닫고 자신의 별궁으로 데려왔다. 여기까지가 동명왕 편에 나온 해모수와 유화의 연애담이에요. 삼국사기에서는 다 생략된 내용인데요. 이제 이걸 봤으니 다시 삼국사기로 돌아가 볼까요? 금화가 유화를 이제 본인의 궁으로 데리고 가죠. 근데 이때부터 유화에게 매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유화의 몸에 햇빛이 비추어졌다. 햇빛은 그녀가 몸을 당겨 피해도 또 따라와서 비추곤 하였다. 예전에 부여시조 동명왕 이야기에서는 하늘에서 알과 같은 기운이 내려와 시녀에게 감응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햇빛이 유화를 계속 비춰줍니다. 이로 인해 얼마 후 유화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사기에 나와요. 그리고 추후 크기가 5대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라고 나옵니다. 금화는 그 알을 돼지, 개 등에게 던져주었으나 먹지를 않았다. 또 나중엔 길 한가운데로 버렸는데 소, 말 등이 알을 밟지 않고 모두 피해가는 것이었다. 급기야 나중에는 들에다가 내다 버렸는데 이번에는 새들이 날라와 날개로 그 알을 품어주는 것이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금화는 그 알을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쪼개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 알은 깨어지지가 않았다. 결국 금화는 포기하고 그 알을 다시 유화에게 돌려주었다. 유화는 그 알을 따뜻하게 감싸서 잘 보관하였는데 이후 한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그 아이는 외모와 골격이 매우 빼어나고 기이하였으며 나이가 7살일 때 이미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였다. 추후 아이는 직접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부여 속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아이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주몽 탄생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죠. 금화가 기를 쓰고 알을 없애려고 했다는 겁니다. 동물로 안 되니까 나중엔 직접 알을 타격하기까지 하죠. 근데 이 알은 끝끝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구조도를 그려서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체계적으로 한번 쫙 조망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를 좀 섞어서 구조도를 그려봅시다. 하늘 천재 해모수가 부여를 만들고 아들을 낳아서 해부로, 근데 그 다음에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금화로 왕과 계보가 꺾이죠. 즉 해모수, 해부루로 이어지는 계보 세력하고 금화로 대변되는 그 세력하고 서로 일단 달라요. 세력 집단이 지배 집단의 교체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쪽 집단하고 이쪽 집단 둘이 친했는지 어땠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친했을 가능성, 일단 해부루가 금화 발견하고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었습니다만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라고 보면 친했다고 봐야 하겠지만 약간 협력적 경쟁 관계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제로다, 이렇게는 또 볼 수 없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뭔가 범상치가 않은 게 이 금화와 유화, 주몽으로 이어지는 이쪽 세력과의 그 관계, 성격입니다. 물쪽 세력이겠죠. 유화 같은 경우는. 주몽은 한 카테고리로 묶인다고 봐야 할 겁니다. 모자 관계니까. 근데 이 독자 세력 금화가 유화 플러스 주몽 요쪽한테 대우하는 게 일단 처음에 유화를 가두고 유화가 낳은 알을 어떻게 해서든 부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유화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보면 유화 자체를 싫어한 것 같지는 않죠. 데려왔다는 건 금화가 유화 쪽 세력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그 유아의 아들 주몽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을 보이고 있어요. 알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아의 전 남편이 누굽니까? 해모수죠. 부여라는 나라 자체가 이 그 헤브루 쪽, 이쪽 파에서 금화파로 넘어간 거잖아요. 부여라는 나라가 이쪽으로 넘어간 것과 비슷하게 이 유화도 원래 해모수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헤브루랑 같은 계통이죠. 해모수 아들이 헤브루라고 나오니까. 근데 그 해모수랑 같은 이름인 해모수라는 사나이와 한때 결혼했었다가 지금 남편이 금화로 바뀐 거예요. 부여도 금화파로 넘어갔고 유화라는 세력도 금화파로 넘어갔다. 동일인지 아닌지는 모호하지만 어쨌든 해모수라는 이름의 그쪽 세력에 있다가 이렇게 금화한테 넘어간 거고, 그런데 유화 아들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란 말이죠. 물론 그 해모수가 이 해모수냐 이 해모수냐 그건 좀 미지수지만 일단 이름은 같죠. 그리고 그런 주몽에 대해 지금 금화가 알을 깨려고 하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 우리가 당대의 정치 지형 구도에 대한 하나의 추론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감이 오시죠? 사실 금화보다 더 주몽에게 공격적 반응을 보였던 이들은 금화의 아들입니다. 한국사기. 금화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의 재주는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금화의 맏아들 대소는 어느 날 금화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매우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주몽을 없애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화는 아들 대소하고는 약간 온도 차이를 보이죠. 금화는 지금 이쪽 헤브루 쪽한테 정권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헤브루 쪽이 지나치게 신격화되면 본인도 부담이겠죠. 그러한 정치적 구도 때문에 원래는 하늘 천재 그 자신으로 숭상받던 해모수가 금화의 관점에 의해서 천재의 아들을 자칭하는 사람으로 권위가 좀 격화된 것 아닌가. 금화 정권에 의해서 라는 추정 가설이죠. 물론 가설입니다. 어쨌거나 이쪽 세력은 지금 부여의 정권도 유화도 다 금화한테 넘겨준 셈이죠. 한국사기랑 유사를 플러스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즉 세력이 이쪽은 상당히 쇠퇴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몽은 만일 주몽 아버지 해모수가 삼국유사의 이쪽 해모수와 연관이 있는 해모수라면 주몽은 여기 파, 즉 한 번 쇠퇴기로 꺾인 이쪽 세력의 후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일 이 해모수라면 그 원부여 건국 구세력과 모래세력 유화, 이 둘의 결과물이 주몽 아닙니까? 이쪽과 이쪽과 이렇게. 북부여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동부여로 옮겨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여 안에서 원래 왕이었던 헤브루 세력과 새롭게 대두한 금화의 세력, 이렇게 두 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헤브루가 구파, 금화가 신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원래 그 부여가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그 북쪽 지역하고 새로 옮겨간 동쪽 지역, 각각 지역의 구파, 신파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나라를 옮긴 의사결정을 한 것은 헤브루이지만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나라를 동쪽으로 옮기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왕 헤브루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란불이라는 중개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왜 왕인 헤브루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면 될 일을 굳이 아란불을 원쿠션으로 거쳐서 번거로운 길로 소통을 했을까? 나라를 옮길 땐 이미 헤브루 쪽 구파 세력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 나라 옮기라는 하늘 목소리가 왕 헤브루한테 다이렉트로 전화 안 한 걸로 봤을 때 나라를 옮기는 의사결정이 헤브루의 의지, 즉 구파의 의지 때문에 옮겨진 것은 아닐 가능성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 내용상으로는. 그러면 북부여가 있던 지역이 아무래도 구파가 많고
동부여가 있던 쪽은 새롭게 힘이 세진 신파가 많고 약간 그랬을 가능성 역시 또 있습니다. 북부여는 구파의 땅, 동부여는 신파의 땅.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부여의 왕 헤브루의 대신인 아람불의 꿈에 천재가 내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목소리, 장차 내 자손에게 지금 이 땅,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북부여의 원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나중에 나라를 내 후손에게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피해가라. 이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삼국유사의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말은 장차 동명제가 일어날 조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명제는 주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원래 북부여가 있던 자리, 원, 부여, 구파의 땅, 거기에 동명제 즉 주몽이 추후에 나라를 세울 조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목소리, 그 속뜻이다 라는 해설인 거죠. 이 부연 설명은. 일전에 소개드린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서도 시조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나오셨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하나 나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부여 세력은 북쪽에 있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 부여의 그 원 세력, 원 건국 세력이 쇠퇴하고 신규파 세력, 금화 쪽이 나라의 힘을 장악했다. 모종의 이유로 나라 위치를 옮기게 되었고 부여의 그 원, 구파 세력은 그 와중에 일종의 소외, 아쉬움, 피해 등등의 것이 발생했다. 나라의 힘은 신파 쪽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구파들은 부활의 작업을 시작한다. 부여 구파에게 있어서 해모수는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주몽은 그 해모수의 아들이다. 삼국유사에서 해모수는 천재 그 자신이라고 나온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서도 추모왕은 스스로 천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여 구파의 원 본산지인 북부여, 동부여가 아닌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언급되고 있다. 한 번 힘을 잃었던 부여 구파, 그 부활의 노력. 혹시 주몽이라는 인물의 탄생은 그 부활 노력의 전조가 아닐까? 라는 시나리오죠. 물론 가설입니다. 꼭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말고도 다른 가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설 중에 하나를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해석들도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오늘 가설은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나온다. 최소한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주몽이 해모수의 계승자를 표방하긴 했을 개연성이 크긴 하죠. 그럼 왜 표방했고 그 표방의 의미가 뭐였겠냐? 해모수는 금화에게 왕 넘겨주기 이전 부여왕 헤브루의 아버지라고 하는 삼국유사 내용이 있다. 따라서 헤브루, 해모수, 주몽은 한 카테고리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해모수, 주몽 부자, 해모수, 헤브루 부자 언급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 금화는 이쪽과 아무런 혈연관계 언급이 없다. 금화 집권 이후에 해모수라는 기제를 등장시킨 삼국사기에서는 해모수가 삼국유사에 비해서 크게 격화되는 식으로 나온다. 그런 격화 현상은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금화와 그 아들은 주몽에 대해 매우 공격적 반응을 보였다. 주몽이 만일 이쪽 계통이라면 주몽에 대한 공격적 반응은 이쪽 계통에 대한 거부 반응일 가능성이 있다. 순전히 주몽이란 인간, 개인이 싫어서 그랬다? 배경 대 배경, 세력 대 세력의 갈등이었겠죠. 주몽의 배경 세력은 그가 누구의 아들을 자칭했는지, 주몽의 아버지, 천재, 해모수, 그리고 그가 어디 출신임을 또 자칭했는지,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북부여라고 나왔다. 나중에 부여가 옮겨간 동부여가 아니라 북부여, 즉 고구려의 시조는 동부여보다는 자기가 북부여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라가 옮겨갔다는 것은 나라 안에 뭔가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고구려의 시조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 그 타이밍 이전 세력의 후예임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고 등등을 토대로 나온 시나리오이긴 한 건데, 근데 좀 부족한 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고구려 시작의 비밀 재생목록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던 인물, 바로 동명,
주몽이 아니었던 별도 인물 동명. 삼국사기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시고 이름이 주몽이다. 동명은 부여시조, 고구려가 아니고 라는 사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삼국사기에선 왜 고구려시조가 동명성왕이라고 써져 있는가? 즉 주몽은 왜 동명성왕하고 오버랩이 되게 되었는가? 근데 이 동명이라는 또 다른 부여시조라고 지칭되는 인물, 이 인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해모수처럼 하늘에서 왔나요? 아니죠. 어떤 이미 존재했었던 다른 나라에서부터 나왔죠. 그게 이제 나라 이름이 고리냐, 생리냐, 탕리냐 등등 사서별로 다르다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이게 이름이 좀 묘하지 않았습니까? 주몽은 동명, 성왕으로 주몽 자체가 오버랩 되는데 주몽이 만든 나라인 고구려도 나중에 고려가 장수왕 때 되죠. 그런데 보다 보면 발음적으로 좀 눈에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는 단어가 있죠. 고리, 생리, 탕리, 고려 넷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 중 고려는 나중에 고구려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옥이라고들 흔히 보는데, 근데 이 중 이 고리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발음이 물론 고리가 아니라 탕리나 생리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진짜 이름은 하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고리, 생리, 탕리 중에 진짜 부여의 모국 이름은 뭐였을까?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리국 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 의견이 제일 많아요. 이 탕리, 생리할 때 탁색이요. 이 고자를 좀 잘못 표기한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보시듯이 이게 글자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여튼 고색탁 중에 하나일 텐데 리는 거의 공통이니까 그러면 고색탁 중에는 아마 고였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근원적 뿌리국가 부여의 모국 여기는 고리인가? 그렇다면 우리 눈을 이게 안 사로잡을 수가 없죠. 고리하고 고려 나중에 장수왕이 고려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구려까지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고리에서 빠져나와 부여를 만든 동명, 그리고 나중에 고려가 되는 고구려를 만든 주몽, 또 주몽은 나중에 동명, 성왕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 기묘한 순환이죠. 고리와 고려, 고구려 이 발음의 유사성은 과연 단순한 우연인 건가? 일단 이 부여시조 동명왕 이야기를 보면 이름이야 4개 중 어떤 것이건 간에 이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 내부 분열이 생겨 일부 세력이 이탈, 남하한 거겠죠. 그리고 그 이탈 세력의 리더가 동명이었을 것이고, 그럼 그 고리 쪽 이탈 세력과 원래 부여 지역 쪽 사람들하고 합쳐져서 만든 나라가 부여다. 그 소개드린 사서 내용을 믿는다면 정사삼국지 동이전에 이런 심상치 않은 대목이 좀 또 나와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부여는 집집마다 모두 갑옷과 창, 칼 등의 무기를 갖추고 있다. 부여의 늙은 노인이 말하기를 그 옛날 망명인들이 성을 지을 때 둥글게 지으니 흡사 감옥과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부여 지역으로 어떤 망명인들이 와서 성을 지었는데 지을 때 좀 특이하게 지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망명인이 고리 탕리 그쪽 나라에서 떨어져 나온 동명과 그 추종 세력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해서 부여라는 나라 구성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나오는 거죠. 1. 원래 오리지널 부여 땅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근데 거기에 고리에서 이탈한 동명이 이끌고 온 일련의 세력들, 이 사람들이 과연 좀 전에 말씀드린 정사삼국지에 나오는 그 망명인이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북사, 수서 등 사서에선 동명이 망명인인 건 분명하니까. 근데 이 그 오리지널 원주민에 아마도 해당할 것 같은 그 부여 늙은 노인이 말하길 망명인들이 와서 성을 지었는데 참 특이하게 짓는다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뭘 알려줍니까? 이쪽하고 오리지널 원주민하고
옮겨온 망명이라고 문화가 좀 달랐다는 거죠. 즉 이질감이 좀 있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 내용을 우리가 조금 요 사안에 오버랩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국유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여의 탄생도 소개해드렸죠. 삼국유사는 부여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가 직접 만들었고 그게 바로 해모수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인 원고리국 생리국 사람 동명이 망명이 와서 부여를 세웠다고 했던 사서들하고는 전혀 달랐죠. 달라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나 보이지만 이 두 얘기,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시조가 어디선가로부터 왔다는 거죠. 단지 온 그 출발지 거기가 하늘이냐 골이냐 탕리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즉 해모수나 동명이나 원래 부여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여가 오리지널 거주 세력과 망명 세력 크게 최소 두 파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또 하나 있죠. 헤브루파와 금화파. 근데 헤브루하고 금화 사이에는 전혀 혈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유사 내용대로라면 금화에게 왕위를 넘겨준 헤브루는 하늘에서, 즉 어딘가로부터 부여로 온 해모수의 아들인 거잖아요. 즉 헤브루는 망명인의 아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쪽이 되는 겁니다. 헤브루는. 반면 금화는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어디선가로부터 왔나요? 동명이나 해모수처럼? 그렇지 않죠. 삼국사기에 헤브루가 곤년으로 가서 거기서 금화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즉 금화는 원래부터 곤년에 있었던 세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금화는 이쪽. 근데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즉 망명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주몽은. 금화가 주몽의 알을 깨려고 한 것, 금화 아들 대서가 어떻게든 주몽을 해치우려고 한 것. 삼국사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 갈등이 주몽의 능력을 시기한 왕자들의 질투심인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으나 그런 개인적 감정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는 건 말이 안 되고, 주몽이 대변하는 어떤 정치 세력하고 금화 쪽 세력하고 정치적 알력이 나섰다고 봐야겠죠. 즉 어제 말씀드린 이쪽과 이쪽의 갈등 구조를 바로 이런 부연의 망명파와 원주파의 갈등으로 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해모수, 헤브루, 주몽 이렇게 한 카테고리로 묶이는 건 좀 이해가 되죠.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고 헤브루도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삼국유사에 나오니까. 그리고 동명하고 주몽은 당연히 나중에 주몽이 동명, 성왕이라고 칭해지니까 역시 같은 카테고리라는 게 느낌상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모수, 헤브루 쪽하고 동명 쪽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 같지만 이 주몽이라는 교집합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주몽이라는 교집합 말고 이쪽 해시들하고 사서에 나왔던 동명하고 무슨 교점이 따로 또 없는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실 수가 있는데, 동명의 그 원모국이 아마도 고리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리국 왕, 이 동명을 핍박해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남행 끝에 부여를 건국했던 거죠. 그 몇 사서들에 따르면. 근데 이 동명을 핍박했던 그 고리국 왕 소개드렸지 않습니까? 그 왜 시녀가 임신했는데 처형하려고 했다가 시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알기운에 감흥해서 일이 된 것일 뿐입니다 하니까 살려줬던 그 왕 기억나시죠? 그땐 그 왕의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해당 사서들엔 그 왕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리, 생리, 탕리 거기에 왕 이름이 전해지는 책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의 승려인 도세라는 인물이 만든 법원주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법원 주림 제21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품리 왕의 시녀가 임신을 했는데 관상을 보는 이가 점을 쳐보고 지금 임신해 있는 이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될 귀상이라고 하자 영품리 왕이 말하였다. 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는 영품리 왕이 시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는 어떤 기운이 제게 내려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지 사내와 사통하여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라 하였다. 결국 처형하지 않고 그 시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영품리 왕이 아이를 우리에 버리자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 주었고 마구간에 버리자 말이 젖을 주어서 죽지 않다가 성장하여 그 아이는 결국 부여의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전에 소개드렸던 그 사서들하고 내용이 똑같죠. 다만 그 고리, 탕리, 생리, 왕 이름이 해당 사서들엔 없었는데 법원 주림에는 영품리 왕이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영품리 왕이라는 호칭 삼국유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헌데 또 나옵니다. 삼국유사 영품리는 부로왕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 주림은 영품리는 고리국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삼국유사는 부여의 왕 헤부루 이름이 영품리다. 그러니까 헤부루가 곧 영품리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 고리 출신이었고 그 고리의 왕이 영품리 왕이었잖아요. 근데 영품리 왕이 이쪽 헤부루의 다른 이름이다 해서 동명하고 이쪽 해시하고 이렇게 또 얽혀 들어가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혼동스러우면서도 괴이하면서도 기묘한 고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해모수 헤부루, 헤부루가 영품리 왕. 근데 영품리 왕은 또 고리국 왕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그 고리국에서 빠져나온 게 동명이고 그리고 주몽은 동명성왕이라고 불리고도 있고 기이한 그 연결 사슬이죠. 만약 이렇게가 쭉 같은 계통이라면 다시 말해 주몽이 망명파라면 그리고 그 망명의 뿌리가 여러 사서들에 나온 대로 고리, 고리국이라면 주몽 역시도 고리파겠죠. 이러한 흐름이라면 그리고 고리, 고구려, 고구려는 또 장수한테 고려를 명칭되죠. 고리, 고구려, 고려 발음이 심상치 않게 비슷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우연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너무 비슷한 것도 사실이에요. 해서 주몽의 대두는 부여 이전에 존재했었던 그 동명의 원고향 나라 그 고리의 부활이 아닌가. 주몽의 대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부여 그 헤부르파와 금화파 아무래도 북부여 쪽이 헤부르 구파가 좀 더 많았을 것 같고 동부여가 금화와 신파가 좀 더 많았을 것 같다라는 추정 소개해드렸죠. 그 논리대로라면 그리고 부여를 처음 세운 시조가 고리, 탕리, 생리라는 곳에서 왔다고 하는 여러 사서들 내용을 일단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망명파가 헤부루, 해모수 뭐 이런 쪽 계통이라면 북부여에서는 그쪽 파가 강했었으니까 북부여가 고리파가 좀 더 강했던 지역 그럼 동부여는 좀 비고리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득세를 했었던 상황 즉 주몽을 이렇게 이쪽 라인 다시 말해 고리파 쪽으로 보는 시선 이렇게 주몽과 고구려 건국 세력을 해석하는 것이 지난 시간 소개드린 것 다음에 제2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고구려의 시조는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동부여가 아닌 북부여. 근데 이 가설에 대해서 못 믿겠다, 신빙성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당연히 있어요. 사서에 나오는 고리, 고리국하고 고구려, 고려하고 발음이 비슷하긴 하다. 근데 일단 완전 우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또 설사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진짜 직접적, 세력적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고조선과 이성계의 관계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성계가 국호를 조선이라고 정한 게 원래 존재했었던 조선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조선, 거기서 명칭을 가져온 건데 그렇다고 그 고조선하고 이성계가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설사 주몽이 예전에 고리국에서 명칭을 가져와서 발음 비슷한 고구려라고 국호를 정했다고 해도 그건 마치 이성계가 고조선의 조선, 상징성만을 가져온 것처럼 그냥 상징성만을 가져온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뭐 이런 연관성 그런 거 전혀 없다.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면 고구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 내용. 주몽이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고를 성씨로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였고 BC 37년이었다. 보시다시피 고구려라는 나라를 BC 37년에 22세 청년 주몽이 만들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무슨 고구려라는 명칭을 주몽이 처음 쓴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후한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무제는 조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현도에 속하게 하였으며 북, 관악기, 악공을 하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여기서 지금 고구려라는 단어가 왜 등장하나요? 고조선이 언제 멸망합니까? BC 108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한사군 중 하나인 현도군은 BC 1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후한서 내용은 현도군에 고구려라는 현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죠. 이 현도군과 관련된 주요 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BC 107년에 현도군 설치, BC 82년에 다른 한사군이었던 진번 임둔이 무너지고 그 일부를 현도가 흡수합니다. BC 75년에는 그 현도군조차도 현지 세력에게 밀려서 쫓겨나요. 그런데 그 현도에 고구려라는 이름의 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고구려 현은 BC 107년에 만들어졌다라는 썰과 바로 이때 BC 82년에 만들어졌다라는 썰 같은 관점들이 보통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기라고 하더라도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고구려 건국 BC 37년보다는 더 이전 시기죠. 즉 BC 37년 이전에도 고구려라는 말은 존재했고 또 고구려라는 지역 혹은 집단 역시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 내용대로라면 주몽은 BC 58년생이니까 그 연도가 맞다라면 주몽 태어나기 이전부터 고구려는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고구려라는 지역이었건 고구려라는 집단이었건 간에 나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그 정도로는 존재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여 이 내용과 관련해서 펼쳐지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들과는 또 상당히 다른 관점의 고구려 건국에 대한 세 번째 썰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